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선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긴 했나 봅니다. 3개월 동안 사실상 잠수를 타고 있었던, 잠수를 당한 건가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나와 뜻을 같이 했다고 이번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대통령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기사 실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사진은 유승민 의원이 날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박 대통령 와인색, 자주색, 아우 잘 어울리네요. 옷을 입고 골프의 스타워즈로 불리는 프레지던트컵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명예의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 최경주 선수 여기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를 안 치시거나 골프를 즐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 해금령 과연 이거 풀렸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식자재 빼돌리고 아이들에게 식용유가 까맣게 변한 채 삼탕튀김을 해서 냈던 충암고 폐유를 개선해봤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들이 들어왔던 식용유의 60%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폐유가 30%에 불과하고 10%만 나왔다는 거예요. 개선해보니까 100개 식용유가 왔다면 이 중에서 60개는 빼돌린 셈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치졸하고 치사하고 나쁜 짓이 아이들 먹는 것 같고 장난치는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정치권 흔든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말폭탄, 어제 저희도 다뤄드렸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한미연합사 해체, 국보법 폐지 등등을 봤을 때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문재인 대표가 그 정부의 핵심 멤버였다. 공산주의자로 문재인 대표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에 대해서 변형된 정신병자다. 그리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분의 답변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유승민 의원 TK 물갈이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강공을 펼쳤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벌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 낙천을 말하겠죠. 낙천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갈등에 대해서는 한심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 일면입니다. 결국 국정교과서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12일에서 13일쯤에 교과서를 국정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식인데 정부가 오늘 13일 국정교과서 도입을 발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방향은 맞다. 원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고, 조원진 원내수석부 대표도 단일 통합교과서를 만든다는 입장은 명확하고 그 주체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교과서로 가야 한다. 아니다. 지금처럼 각계 교과서를 검증하는 체제가 맞다.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의 교과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남편은 자살을 암시하는 편지를 남겼고요. 아마도 아내가 암투병에 거기다 생활교를 겪어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 불화를 겪었고 스스로 이런 비극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어도 생활고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특강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350가닥 뽑는 딸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미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공부도 공부인데 연애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딸처럼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저희가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 쇼도 여러 가지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독 골프라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 비슷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청와대 참모들은 공식적으로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그런 박 대통령이 골프대회 명예의장이 됐습니다. 첫 돌직구 신문입니다. 골프에 조금 더 친숙해지시길이라는 인사까지 건넸는데 박근혜 대통령 발 골프 해금령일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아일보 논설위이신 정성희 위원님, 프레지던트 컵, 이 골프대회가 미국 대표팀과 전 세계 대표팀이 맞붙는 골프계의 빅매치, 스타워즈 이런 대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륙간 대회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팀과 유럽 팀이 붙는 라이더컵, 네. 그다음에 미국 팀과 유럽을 제외한 전 세계 나머지 팀들이 붙는 프레지던트컵. 2년마다 열리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인데요. 정말 세계적인 골프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나 그 대회가 열리면은 그 명예회장은요, 골프대회 명예회장은 그 나라의 국가 수반이나 현지 국가 수반이 하는 관례에 따라서 박 대통령이 골프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었는데 네. 어떻게 이례적으로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예. 특히 이제 프레지던트컵의 특징은요, 상금이 없는 대신에 운영 수익금을 전부 다 골프 선수들이 자기가 지탁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정말 명예로운, 예. 돈이 없는 명예로운 대회라고 합니다. 우리 최경주 선수도 미국 대표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팀의 팀원으로 참석을 한 건데 저 자리에서 이 프레지던트 컵을 통해서 골프가 좀 더 친숙해지길 바란다.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일인가? 더 구체적으로 좁혀보면 공직자, 청와대 관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에서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골프에 대해서 한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에서 마치 묻히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세상을 건너고 문축적으로 치기 싫어. 골프 치는 것을 솔선수범하라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청와대 관료들은 골프채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싹했을까라는 건데 골프 치실 시간이 남아 도세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이제 청와대 대통령 앞에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이제 과거에 장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관들 가서 가장 나이가 많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대통령과 친하니까 또 연세가 많으니까 총대를 매라 속된 말로 예. 골프를 한번 허용하는 게 어떻겠냐 말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관이 별로 나서고 싶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예. 하게 이제 나섰어요. 자, 아무래도 이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해서 한번 골프를 허용하는 게 하니까는 제가 골프 못 치란 적이 없는데요. 두 번째. 그런데 골프 치실 시간이 있으세요? 아니, 골프는 쳐도 좋은데 골프를 치실 시간이 있는가란 말에 전부 얼어붙은 거죠. 아직까지 못 잡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네. 골프 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아직 못 치고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대통령이 골프 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대통령이 골프장 안 나가니까 못 친 겁니다. 예. 또 YS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 공직자들에게는 골프가 상당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물론 이제 경남이라는 데는 좀 다릅니다. 홍준표 지사는 골프 대회 열사가 있는 거기는 뭐 예. 골프 공무원들이 골프 대회를 열 정도니까 다른데. 사기신자. 예, 이번에 프레지던트컵은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대회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선 처음에 열린 이유가 사실 아시아선 우리가 골프를 제일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한 나라는 일본보다 우리가 우수한 선수 더 많습니다. 뭐 여자 선수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고. 여자 선수들은 세계 정상급이죠. 그러니까 뭐 골프장 수도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을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골프 굉장히 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열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골프가 요즘 좀 사양산업입니다. 네. 사양산업인데 대통령은 골프가 더 친숙하길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글쎄요. 더 친숙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예. 그 말을 했던 분은 사실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얼마 안 되는 친박계 중에 거의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그래서 시켜서 했는데 그 다음에 잘렸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친박이 아니라 친박 할아버지가 와도 골프는 안 때문에 되는데. 잘렸냐면 연임의 선거를 못 예, 이민선 변호사님.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적인 골프대회 명예의장으로서 골프가 좀 더 친숙해지길 바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제가 테니스 실력은 출중하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골프 치십니까?
듣기로는 아예 못 치신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예 뭐 골프 클럽을 잡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래서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휴가 때 골프 치는 모습이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예 칠 줄을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보건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골프를 치시면은 되게 잘 칠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피지컬이. 예, 요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유연성이 되게 좋고요. 네. 그리고 테니스를 잘 치기 때문에 팔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많이 친다면 잘 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꺼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같아요. 먼저 성향상 공무에 1분 1초 가까운데 무슨 네. 수로 저기 가서 6시간, 7시간을 다 소요하냐. 그건 시간 낭비다라고. 그 점은 생각했고.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꼭 닮았네요. 네, 그 점이 크고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은 많이 치시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를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는 걸 별로 좋아하시질 않으시잖아요. 근데 4명, 5명과 팀을, 3명, 4명과 팀을 짜서 6시간을 누군가 꼭 붙어 있고 예. 사우나도 같이 하고 하는 거를 성향상 그닥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인주 전 대변인 예. 골프를 잘 쳤고 또 육사 생도들은 이 골프를 배우니까 네. 골프도 즐겨 쳤지만 유독 공직자에 대해서는 골프를 사실은 금기시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 아닌가. 네. 어떻습니까? 뭐 저는 아까 우리 소개한 그림에서 두 가지요. 하나는 이게 골프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거냐 아니면 미인 대회냐 할 정도로 부인들이 엄청 이뻐요. 그새 또 부인을 봤군요.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있었고 보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이 골프채를 휘두르실 때 입고 계신 게 새마을복인가? 전혀 요즘 우리가 입는 그 세련된 골프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골프웨어가 아니네요. 예, 예. 예. 저 뒤에는 육사 생도들이 뭐 이렇게 군악대처럼 뭐 하고 있고 박수 열심히 치시는 분들 네. 띱니다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테니스를 잘 치고 즐기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 걸 보면 완전히 딱 달라요. 테니스를 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테니스는 치다가 치지 않아도 몇 년 뒤에 쳐도 그 자세가 그대로 나온다. 몸으로 폼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몸으로 익힌 건 잊어먹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이 중요하다. 신뢰와 뭐 약속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운동을 가지고도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대입해서 얘기하시는구나. 근데 어제 하신 연설 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이게 운동을 모르니까 예. 골프라는 운동을 모르니까 연설 내용에 심지어는 이곳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가 송도였으니까.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아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죠. 골프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 네. 잘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를 그냥 옮겨 적은 것을 연설에 넣는. 그러니까 테니스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의 철학 딱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철학도 없고 이런 거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철학도 예. 없고 그냥 이렇다더라라는 정도만 전달하는 여기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곳이다라는 걸 굳이 강조하는 네. 그런 좀 빈약한 연설이었어요. 잠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데 워낙에 골프광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온 다음에 전인지 선수랑 같이 라운딩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프레지던트컵 개막식 명예의정으로 참석한 모습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안에 웨이건을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지만은 점점점 태산. 요즘 중국 웨이보에서 유행하는 태산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태산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직접 한번 보실까요? 자, 이곳이 바로 태산입니다. 산은 안 보이고 중국 분들만 많이 보이는데 중국 인파 사이로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 하늘색 모자와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반 총장께서 비가 오는데 중국의 태산을 오르고 있는 이 사진.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 총장이 언제 또 태산을 오르셨습니까? 지난번에 중국을 방문했었지요. 예. 중국의 열병식 때. 그때 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도 불구하고 중국을 굳이 갔었는데 그 이후에 일정이 좀 길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 양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문했다 즉시 돌아왔습니다. 1박 2일 일정 마치고. 그런데 뒤에서 어디를 갔나 싶었더니 태산을 올랐네요. 보니까. 뒤늦게 지금 알려진 뒤늦게 지금 거예요.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태산하면은 중국서도 우리말에도 티끌모아 태산, 네. 걱정이 태산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태산이란 건 큰 것의 상징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도 큰 것의 상징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예. 뭐 창자의 책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태산은 큰 것의 상징, 인간의 덧없음에 비교하는 뭐 그런 소리 많이 쓰는 태산인데, 그런데 그 태산에서 오르면은 뭔가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태산은 중국에서 황제들이 그 제를 지으러 간 산입니다. 진시 예. 황제도 천하를 평정했다고 그것을 이제 하늘에 알리기 위해서 올랐던 것이 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라면, 왕이라면 그렇죠. 당연히 태산에 올라서 하늘의 뜻을 받는다. 이게 중국에서는 그렇죠. 예. 문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올랐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가. 예. 물론 이제 반기문 총장은 그 유명하다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태산을 방문하고 싶었다. 태산에 올라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유엔 사무총장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걸 태산에 올라가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이제 우리 정치권 호사 이제 뭐 많은 분석을 해야 되는 분들은 혹시 내년에 예, 왕을 꿈꾸는 자가 그런 게 아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산을 썼지요. 네. 태산 오를 때 비를 맞으면 예. 태산 올 때 비를 맞으면 우중 등 태산 예. 비가 오는 중에 태산을 오르면은 아주 복을 많이 받는다. 큰 뜻을 이룬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기문 총장이 오를 때 또 비가 내렸나 봐요. 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비 내리는 가지고 이제 여러 일기예보를-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오른 걸까요? 아니면 올랐을 때 비가 왔을지 글쎄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종동 타이산 우중등 태산. 비가 오는 중에 태산을 오르면 큰 일을 이룬다. 위종동 타이산. 정승희 위원님, 왜 웃으세요? 발음이 맞아요? 제가 중국어를 밤에 배웠기 때문에 아침에 하면 중국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우중등 태산. 반 총장이 태산을 오른 것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반 총장이 빗속에 중국 태산 오른 까닭은? 이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잉 해석에, 그러니까 뭐 웨이보에 있는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찍어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네이버 같은데 올린 건데요. 이걸 보도한 것은 이제 그야말로 주변에서 과잉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올린 것이고 중국의 이제 유명한 관광지니까 누구든지 한번 가보는 사람이지. 한국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가본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아마 거의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박근혜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간 걸로 알고 있고 김대중, 노태우 전 대통령도 올랐대요. 예. 노태우 정도도 갔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갔던 그 산이라서 그렇게 의미를 과잉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네. 역시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국내 정치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중심에 서 있던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그냥 애교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윤진 전 대변인, 네. 반 총장급 되는 인물의 행동은 하나하나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태산을 그것도 비가 오는데 큰 뜻을 네. 대통령들이 올랐다는데. 저는 저 태산이 그래 봉선의식이라고 해서 황제들이 하늘의 뜻을 보고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령스러운 의미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비가 오는 때 태산을 오르면 큰 뜻이 이루어진다 하길래 아침에 안영환 대변인에게 예. 형님 우리 중국 갑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되는 거 예. 아닌가? 아직 안 가보셨군요, 두 아직 못 분은. 가봤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 산을 오르는 것을 여러 의미를 담는 경우들이 있죠. 지리산을 종주하면 뭐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사람들이 많이들 하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태백산맥 전체를 종주해내면 예. 평생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게다가 우리 기억나죠? 태백산맥을 종주하던 도중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했다는 얘기를 듣고 네. 즉각 하산하여 나도 출마하겠다라고 턱수염이 부드러움했던 박원순 시장이 아, 그러네요. 예, 예. 태백산맥 종주를 쭉 하다가 이 소식을 듣고 후닥닥 산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을까? 후다닥 내려오셔가지고 예. 출마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5%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태백산맥 그 길을 받아서 왔는지 그 얼마 뒤 안철수 의원이 양보했어요. 에이 나 안 합니다. 형님 하셔. 그리고 딱 건네줘서 예. 50%로 올라가는
이런 좋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태백산을 좀 줄이면 태산. 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뭔가 산 기운을 받는 것은 그냥 건강에도 좋고, 정신, 그리고 이런 뜻을 펼치기도 참 태산 가기 좋아요. 전에 태백산맥부터 가셔야겠네요. 그게 더 힘들어요, 사실. 태산은 한 속리산 높이 정도 1500 되는 한 설악산. 1500m, 설악산보다 좀 낮은 높이고 태백산맥은 산맥 자체가 워낙 길고 험하죠. 예. 태산 자체가 1500m 정도로 높은 산은 아니랍니다. 다만 중국이 워낙에 평지이기 때문에 1000m만 놓는 산이라도 해도 상당히 높이 보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이렇게 오악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태산이나 황산이나 뭐 숭산이나 이렇게 5개의 산을 신령스럽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태산이 우리나라에 제일 가깝게 있는 산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산동성이 있는 산이기 때문에 산동성 하면은 중국 사람들도 뭔가 그 역사, 네. 그러니까 공자의 고향이 산동성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제일 높으네요. 그렇죠. 이게 예. 평지에서 우뚝 솟은 산이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고 중국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산들은 이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평지에 산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500m급 산이면 뭐 그냥 그렇죠. 알렸죠. 예. 네. 뭐 태산에 오르면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중국 속담이긴 하지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하되 매일 뿐이고요. 민심이 곧 천심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태산보다도 민심을 잘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식 그리고 반기문 총장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인물 준비되어 있는데 도지코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바바리를 휘날리며 한강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예전에 새누리당의 정책 홍보 영상에 나왔던 그 장면인데 여러분 연애는 괜찮아요? 김무성 대표가 어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연애 많이 하시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때는 이화여자하고 데이트도 좀 해봤었고 오리지널 튀김집 아주 있습니까? 저희 끝나고 가서 사 먹고 하겠습니다. 그 오징어 다리 튀김이 얼마나 맛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즉석 떡볶이도 맛있고 제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 국제처럼 연애를 안 하고 있다가 잘못된 일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연애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연애를 잘못 선택해갖고 둘째 이 마약 사위, 이른바 마약 사위를 선택한 이 둘째 딸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잘못 선택했다. 연애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사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잘못된 사위. 예, 그 사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잘못할 수가 있는데 너무 매도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렇게 이제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뭐 거의 70이 다 돼가면서 하는 거, 저는 사실 굉장히 진심이 약간 아빠 마음. 예, 아빠 마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죠, 거의. 예. 20대 애들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위가 불만스러운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딸이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공부하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넓지 못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순박한 성격, 순진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뒤늦게 결혼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을 피운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안타까움, 그 속내, 그 속마음이 솔직하게 아마 어저께 대학생들 강의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저 어제 이화여자대학교 강연의 뒷얘기, 임순 변호사님, 네. 사회자가 이대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질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죠. 먼저 했죠.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내 딸은 연애 안 해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여러분들은 연애 좀 많이 해서 좋은 남자 만나시오.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 참 놀라운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또 꼭 누가 생각이 났냐 하면은 왜 연예인 김구라 씨 있잖아요. 네. 이제 김구라 씨가 빚을 많이 얻고 결국에는 이제 위혼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늘 셀프 디스를 했거든요. 셀프 디스를 하고 내가 빚이 많아서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김구라 씨에 대한 동정론과 호감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요. 예.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김무성 대표 하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고 마초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뭐 대장이라고 별명도 있으니까. 그렇죠. 무대 좀 예. 마초 같은 느낌이 강한데 저렇게 딸들에게 대하듯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셀프 디스. 더 중요하게는 사실은 사위 디스지만요. 네. 셀프 디스를 하는 걸 보니까 사위 디스죠. 예. 네. 하는 걸 보니까 왠지 사람들이 좀 호감을 느끼고 동정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갖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박유진 전 대변인, 예. 셀프 디스는 야당에서 예전에 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말았는데 여당이 더 잘하네요, 김 대표가. 김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발연기를 발군의 실력으로 보여주셔가지고요. 방금 네. 우리 바바리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걸 했잖아요. 근데 바바리 휘날리며. 거기에 야당이 되게 충격 먹었죠. 원래 네. 이런 영상, 그다음에 뭐 홍보 효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했던 건 사실은 야당 쪽이었고 인터넷 매체를 잘 활용했던 것도 원래 야당 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여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잘 하고 만들어내고 젊은 사람들 내 손 안에 정당 이런 거 해서 내 손 안에 새누리든가 그렇게 해서 청년들하고 만나려고 저렇게 또 당 대표를 앞세워서 찍고 와, 훌륭하다 이런 면들에서 이미 대중과의 접촉면하고 감성면에서 야당이 밀리고 있구나. 네. 우리가 되게 고리타분하구나. 우리 원칙만 가지고 있구나. 충격을 줬던 장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가서는 솔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만났네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 정도 되면 그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기사화해서 전달하게 돼서 보게 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솔직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 마약사의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 김무성 대표의 말씀은 다 믿는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수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참 많다. 그건 따로 알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 사건을 쭉 진행하는 전반적인 흐름은 아버지의 마음 꼭 얘기하고요. 특히나 오늘 보도가 됐는데 딸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저 말은 솔직하게 내 딸 문제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세라서 되게 훌륭한 대중들의 감성을 잘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훌륭한 말입니다. 연애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못하니까 그렇죠. 결혼 전에 꼭 하십시오. 아니 박윤 전 대변인 방금 말했듯이 수사에 관한 내용도 어제 특강 내용 중에 있었는데 딸이 둘째 딸이죠. 최근 내 DNA 검사도 한번 해봐라 라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의사를 밝혀서 출두를 했는데 머리카락 350가닥을 스스로 뽑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수사를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만 뽑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된 거는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사위 집안에서 나온 주사기에 사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결혼하는 당사자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으니까 스스로 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서 자진해서 갔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마약 검사를 하고 뽑아주면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내서 머리카락을 내가 미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CSI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가지고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모근에 정확하게 그 마약 성분이 검출된다면서 머리카락을 통째로 뽑는데 그것도 마약 성분이 여러 가지니까 마약 성분 하나당 여러 개가 필요해서 350개를 뽑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군가 좀 뽑아주면 좋은데요. 본인한테 검찰이 뽑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김 대표 딸에게. 그래서 본인이 35개를 350개를 2시간 동안 앉아서 하나씩 뽑았답니다. 근데 참 비참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결과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아마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검찰에서 이 마약 검사할 때, DNA 검사할 때 본인에게 머리카락을 2시간 동안 350가닥을 뽑게 보통 하나요? 검찰에서? 이미 제출을 약속한 거니까요. 스스로 제출하겠다고 한 거고 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못 뽑아주는군요. 그렇죠. 이거를 이미 이렇게. 제출 약속한 건데 그게 CSI 드라마처럼 미국도 CSI 드라마를 보면 미국 경찰도 뻥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렇게 바로 지문 검사 안 나온다. 우리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이제 머리카락 하나만 갖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종류 그리고 마약의 횟수, 기간을 하려면 모근까지 뽑아야 되니까 그거를 2시간 동안 뽑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라 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눈시울을 붉혔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김무성 대표가 연애를 많이 해라. 우리 딸이 연애를 안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우려를 불식시킬 겸 말씀을 드리면 원래 부모들은 자식의 연애 횟수를 정확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 아마 염려하신 것보다는 한두 번 더 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듣고 저 부분에서 박장돼서 실소를 했다는데 김무성 대표가 여러모로 곤혹을 요즘 겪고 있는데 웃음으로 잘 승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돌직구 신문을 볼 건데 이번에도 특정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공개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어. 3개월 동안이었죠. 사실은 정치적 배신자로 규정이 돼서 찍혀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주위 정치인들은 평가를 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3개월 만에 입을 열었는데 상당히 센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부당한 압력.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낙천을 의미하는 거겠죠. 공천 학살 혹은 공천 배제, 낙천을 받게 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뭐 본인을 압박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겠죠. 대통령이군요. 7월 8일에 원내대표 사표를 냈으니까 지금 3개월 만에 그것도 뭐 기자들의 뭐 툭 던진 말의 대답이 아니라 기자 간담회 아마 대구 지역 언론 본인이 자처했다. 그렇죠. 작심하고 말했다는 거군요. 대구 지역 언론인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네. 물론 이제 질문에 답을 했겠지만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정도면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건지 다 미리 알 수가 있는 네. 그 정도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지금 친박 비박 그 싸움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야기는 저와 뜻을 같이 했다고 부당한 압력을 받는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보복 정치로 간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해야 한다. 참 저항이란 말이 굉장히 강하게 들립니다. 네. 18대 총선에서 사실 그 당시 친이계가 친박을 다 몰아냈습니다. 예. 근데 또 19대 총선 때는 거꾸로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했습니다. 친박이 친이를 몰아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보복 정치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TK 초선 의원들 지난번에 대구에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갔는데 TK 지역 대구 의원들 안 불렀죠. 그래서 이제 물갈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TK 지역에 이건 사실 고생 많이 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우선 공천 지역을 잘라낸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톤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이번 공천에서 본인이 속된 말로 잘린다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 그리고 또 서울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서울 차출소에 대해서는 죽어도 대구에서 동구입니다. 지역구가 대구 동구에서 살아도 대구 동구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손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사실 전과에서 좀 나돌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그래서 탈당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끝까지 새누리당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선거 배지를 또 달려고 하는 정치인이다. 이 말은 총선 출마 선언과 다름없다라는 이 정치적인 기본 전제를 깔고서 보더라 하더라도 박용진 전 대변인, 이 권력의 안테나, 권력의 풍향기를 잘 읽다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날선 발언이 누구를 향해서 각이 세워져 있는가? 엄연히 말하면 대구 서문시장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불출마 선언을 참모들이 했지만 그때 대구 의원들을 안 불렀을 때부터 유승민 원내대표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대통령을 향한 거고요. 정치 저 정도 하신 분들이면 그 그림자만 봐도 저게 자객의 그림자인지 자객의 그림자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하는 연인의 그림자인지 뭐 다 딱 읽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서문시장 쑥 한번 댕겨가셨는데 이거 자객 여러 보내시겠구나 하는 느낌 당연히 받았을 거고 자객의 그림자.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가 정치적인 실수였는지 아니면 어쨌든 일부 후퇴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뭐 당당하게 이 사람 불출마 선언하는 게 대통령 측근으로서 하는 일이다. 공천장 읽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약간 미묘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안 나가겠습니다를 선언하라고 제가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알아보니 더 나갈 사람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상황 달라지면 얼마든지 저는 이분들이 출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읽고 있어요. 심상치 않은 게 꼭 청와대 참모들이 아니더라도 네.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우선공천, 그러니까 옛날 전략공천 비슷한 건데 네. 그 전략공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구도 포함될 수 있다. 아니,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진짜 골프 말고요. 골을 때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근데 새누리당 안에 당원 당규를 한번 유심히 봤더니 우선 공천은 전략 공천 안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으로 다 뽑아버리면 현역 의원들이 다 돼버리면 예를 들면 여성, 예. 청년, 장애인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우선 공천 제도라는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현격한 차이가 확인될 때, 예. 경쟁력이 없다고 볼 때, 그럴 때 그러니까 우선 공천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지역에 대구도 포함된다는 말은. 그런데 아니 예. 여론조사를 해볼 때 대구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한테 월등하게 밀릴 사람 누가 있어요? 예. 강남 지역에서 월등히 밀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부겸 의원님. 어쨌든 김부겸 의원이 분투를 하지만 막상막하로 지금 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TK 지역이라고 해석하는 홍문정 의원의 그 생각은 제가 볼 땐 골프를 때리든지 골을 때리든지 해야 되는 예. 이상한 해석이다고 이상한 해석이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서 우리가 왜 이 타이밍에 유승민이 그러니까요. 지금이 아니라 보다 앞에 얘기해도 됐고 아니면 훨씬 뒤에 좀 느긋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지금 보니까 본인은 부인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SOS를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무성 대표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다르게 얘기하셨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어쨌든 지원 발언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흔들리는 김무성 대표에게 TK가 똘똘 뭉쳐서 잘 저항할 테니까 잘 버티세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원래 예전부터 순방치 아니에요. 예. Y 찍어낸 다음에는 K 찍어낼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연대해 나가야 저 거대한 친박계의 어떤 도전 혹은 흔들기 이런 것들을 버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김무성 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얼마 전 김무성 대표의 문자 메시지에 온 이 비박들의 지원하겠다는 전략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 것처럼 김 대표의 SOS를 유 원내대표가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단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꾸 외부에 있는 이른바 전문가란 분들, 홍문정 의원도 당헌 단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당헌 단계는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은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해서 우선 지역을 추천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현저히 경쟁이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 현재의 경쟁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구 동구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당인 새정치연합 후보부에서 현재의 경쟁이 떨어진다면 우선 추천 지역에서 A라는 사람 추천하지 않고 딴 사람 박을 수가 있다는 거. 네.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우선 추천 지역입니다. 현재의 경쟁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구는 현재 경쟁이 높은 지역입니다. 현저히 높아도 너무 현저히 너무 높은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현재 낮은 지역, 그건 호남을 겨냥한 이야기입니다. 네. 호남은 어느 인사가 들어가도록 현재 경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전략공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만든 건데 뭘 착각해가지고 우선 추천 지역 하면은 전략적인다. 그건 전혀 아닌데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승민 대표도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는지 모르겠는지 좀 이해를 못하고 우선 추천 지역이 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데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외로울 겁니다. 사실 이번에 조원진 원내수석 이런 분들이 과거에 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때 이른바 길을 세우고 각을 세울 때 옆에 있었던 분인데 그랬죠. 돌아섰지 않습니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으니. 그렇죠. TK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게 TK 지역에서는 사실 우선 공천이 전략 공천이 상관이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나오면은 현역 의원들을 밀어낼 수 있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 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대표를 작정하고 밀어내려고 이른바 친박계에서 작정하고 어떤 인사를 해서 한다면은 상당히 부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외로운 유승민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승희 의원님, 그동안에는 외로운 유승민 의원.
그동안에 아마 자처했던 것 같아요. 고독을. 사실 저희 논서실이나 많은 매체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좀 이런 처지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좀 작심하고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동아일보 논설실에서도 예. 인터뷰하자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예.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고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동안에 이제 일부러 좀 자발적으로 좀 그럼 시간을 좀 재고 있었다. 네, 이런 거는. 꺼리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기자까지 불러가지고 간담회를 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엔 작심하고 발언을 한 것이죠. 작심 발언. 이제는 본인이 좀 움직여도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만 요청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 다 거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자까지 모아놓고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이제 총선도 얼마 아는 형국이고 그다음에 공천 룰을 둘러싸서 여러 가지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존재감과 함께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좀 하겠다라는 네. 의도된 행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전쟁이나 대들었다죠. 그런 걸로 대든 걸로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굉장히 존재감이 커졌어요. 유승민 대표 유승민 당시에 대선 주지자였고 예, 김무성 대표를 꺾고서 1등까지 한번 네. 했는데 지금 존재감도 없이 사라졌는데 정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존재감 없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시간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을 보고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히트곡을 지금 한 번 했거든요. 이제 대스타가 되려면 히트곡이 몇 번은 나와야 됩니다. 네. 두 번째 히트곡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심 있게 여전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러다가 태산 올라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 원내대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평양 준비 상황 과연 어떤지 다음 돌직구신문입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중국 열병식보다 더 화려하게 하라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내려져서 암암리에 병사들 죽어나고 있다는데 박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모자와 빨간색 스카프를 두른 학생들이 구령 소리에 맞춰 대열을 유지하느라 애씁니다. 치마를 입은 어린 소녀들은 다리를 높이 들고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 보입니다. 연신 몸을 기우뚱거립니다.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고 폴짝폴짝 뜁니다. 북한 특유의 환영 방식인데 사전 연습까지 합니다. 당창원 이루는 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용예이며 긍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창원 이루는 것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부패 일심 단계를 더욱 같이 나갈 것입니다. 당 창건일 행사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들의 손에는 비닐봉투로 싼 플라스틱 꽃이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거리에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경축하는 대형 간판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해외 사절단과 해외 동포들이 어제부터 평양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북 재미교포인 노길남 씨도 어제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 씨는 종북 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선 씨를 애국자라고 치켜 세웠던 인물입니다. 이 임수경이처럼 이 한청년 대표로 북에도 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신 애국적 여성이고 이외에 필리핀 친선 대표단 등도 방문했습니다. 당 창건 7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는 약 2만 명이 동원되고 핵을 상징하는 마크가 부착된 군사 장비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소연입니다. 네, 임순 변호사님. 노길남 씨 같은 종북 인사도 지금 평양에 도착을 했고 황선 씨가 애국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어쨌든 황당한데 환영하는 열렬히 북한 인민들이 저는 그게 그래도 진심은 조금 있는 환영 인사였구나. 와 이런 게 근데 그것까지 지금 사전 연습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계적으로 평양 시민들이 하는구나. 전 이걸 처음 봤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안 보여요. 네. 우리나라도 연습할 때 그거 다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동네에 유명 인사가 태극기 와가지고는 휘날리는 거 했었죠. 다 연습합니다. 저 정도는 연습하는 거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 치마 입었던 한 중학교는 돼 보이는데 소녀들. 그 소녀들이 걷는 연습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무릎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게다가 나중에는 군복 입고 군화를 신고 해야 되는데 네. 무거운 군화를 신고서 저렇게 열병식 연습을 하면 다 무릎상한다고 하는데 괜찮을지 걱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왜 지금 뭐였죠? 왜 우리 조금 있으면 다룰지 모르겠는데 김정은 근처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예. 몰려들어서 경호 체제에 위기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요즘 김정은 인기가 평양 내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있구나. 평양에 나름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 표정이 또 밝아요. 예. 그래서 우리 우려와는 달리 지금 평양의 김정은 인기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성희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그 어린 여학생이 균형을 못 잡으니까 힘들어하는 모습도 사실은 같은 동포로서는 귀여워 보이고 또 안쓰러워 보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있는데. 고생스럽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 열병식에 대해서 감탄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TV 매체에서 그 탈북자 출신이 나와서 그 평가를 부탁했어요, 앵커가. 중국 열병식이 그 멋지냐, 북한 열병식이 멋지냐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열병식은 우리 저기 북조선이 잘하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연습의 양과 이런 것이 정말 살인적일 정도로 하게 되고요. 중국 준비랑은 상대가 안 된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은 적인 학생 같고 여학생들은 들어가는 그 군인들은 저 열병식 준비에 들어가면 6개월 그 연습 같은 거 하고 나면 피 오줌을 싼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기에 아까 학생이라서 웃고 하지만은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그 피땀과 눈물은 정말 대단한 거고요. 한 번 그 행사를 위해서 저런 식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기계적인 훈련을 시키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고. 그 어떤 행사 자체지만 저런 식을 통해서 이제 정신 무장을 시키려는 것인데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지금 독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 같아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조금 전에 임윤선 변호사께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열병식이 군인들의 팔과 다리 각도가 5명이 쭉 서 있는 걸 보면 오차 없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그렇게 피땀 어린 훈련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건데 김정은이 최근에 인민들에게 둘러싸이고 기타로 머리를 맞을 뻔하고 이른바 경호 실수들이 잇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여동생인 김여정의 판단 미스가 있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북한 전문 기자 출신인 안영환 전 의원님. 네. 아니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쥐어뜯길 뻔했다. 이게 어떤 실수인가요? 이제 김여정이 기획을 한 행사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이제 정부 당국에서 추정을 한 것이죠. 북한에서 누가 기획한 기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주의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일반 시민이 달려든 겁니다. 네. 그래서 경호진들이 아마 사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경호진들이 뭐 에워싸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장면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특별한 여기 장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군인들 아마 포상하는 그런 장면. 바로 이 장면인데 천천히 최영애가 옆에 보이죠. 저 장면 최영애가 보이는데 최영애 당황한 표정입니다. 그 옆에 경호하는 사람, 저 사람 계속 지금 보면은 경호대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계속 옆에 붙어 다니고 있는데 지금 저 장면에서 최영애, 바로 김정은 옆에 있는 게 최영애입니다. 최영애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서 사진에 계속 나온 사람이에요. 저 사람 당황한 표정 보십시오. 아마 정상적 계획된 연출된 상황이었다면 저렇게 당황한 표정이 짓지 않을 텐데 갑자기 몰려드니까. 지금 이게 김정은이고요. 옆에 최영애가 있고 이분이 지금 경호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아마 측근 경호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옆에 사진을 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인민들이 김정은을 순식간에 에워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경호 담당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이렇게 인민들이 김정은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앞에는 북한 인민들이고요. 뒤에 이 군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황급히 저 뒤에서 김정은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번째 사진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이 가운데가 김정은이고 군인들이 이렇게 넓은 공간에 손으로 인간 스크럼을 짜서 큰 원을 그리면서 김정은이 황급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정부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 안영환 전 의원님 이게 실수라는 거죠, 김여정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여정은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군중들로부터 사랑받는 인기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표출하게 했었는데 그게 지나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사실을 공개한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네요. 아마 실수인지 의도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까 우리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건 맞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과거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김정은이 정권 잡은 이후부터 아주 센 속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북한의 시장 경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전체 경제 공산주의 사회라면 100% 국가가 먹여 살리지만 현재는 70%를 민간 경제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외로부터 그 지원이 줄어들면서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장마당이 늘어서고 그 장마당이 시장화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북한 게 좀 나아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북한의 경우는 북한은 호위 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위 총국이 5만 명의 병력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경호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그 경호에 상당한 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 창건일을 앞두고 여러 군데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있는데 당 창건일에서 북한 입장에서 나름 중량급 해외 인사들을 초청을 했는데 연일 해외 인사들이 나 북한 안 갑니다. 평양 안 갑니다.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내 친구 장례식이라 해외 인사들이 다 일일이 평양행 티켓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문선 변호사님 네. 국제 김일성상이라는 상 시상식이 북한에 있는데 예. 이번에 김일성 상에 수상된 명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저희가 언급을 하는 것도 그분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연인즉 이게 왜 뉴스가 됐냐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유명한 상이 뭐죠?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국제 김일성상입니다. 국제 김일성상. 네, 저도 사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 국제 김일성상이라는 게 199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예.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적극 구현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한테 줘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역대 수상자들이 누구냐면 캄보디아의 시아누쿠 국왕, 예. 김일성이랑 호영오지 않은 사이였대요. 네. 나미비아의 샘 누주마 대통령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렇다면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아프리카랑 북한이 왜 좀 사이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지난해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해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우간다 대통령이 김일성상의 수상자로 네. 선정이 됐는데. 근데 작년의 수상자입니다. 작년 수상자가 왜 지금까지 얘기가 되냐? 그러게요. 작년 수상자면 시상식이 벌써 열어졌어야 되죠. 예. 안 열리고 있답니다. 왜냐? 우간다 대통령이 수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 김일성상 받기 싫다. 네. 왜냐하면 김일성상을 받는 순간 네. 북한이랑 왠지 좀 친하다라는 인식을 세계적으로 줄 것이고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왕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우간다도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계속 거부를 하는데 예. 이에 때문에 우간다에 있는 북한의 외교부는 아직 통사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대사가 우간다 네. 외교부에 통사정한다고요? 뭐냐, 저 김일성상 별거 아닙니다. 그냥 별거 제발 아니다. 받고 시상식 좀 하게 예. 해주십시오. 하고 통사장을 하고 있는데도 여지까지 시상식은 열리지 않다라고 하네요. 예. 이거 모르긴 몰라도 우간다에 나가 있는 현지 북한 대사는 이거 징계 한 10번은 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박윤준 대변인? 이거 알려주면 큰일이죠. 예.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했겠죠, 사실은.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뭘 그렇게 빼고 그래, 뭐 이런. 별자리 아니야. 이런 정도인데. 예, 기사 이제 내용은 더 웃겨요. 김일성상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받도록 하라. 이제 뭐 이제 우리한테 전해진 말은 이제 그런데. 그렇죠. 예. 그걸 그대로 얘기했었으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고. 그럼요. 곧 망명해서 한국으로 와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이제 조치돼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외교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은 되게 뼈아플 거예요. 제 기억에 80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예.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그때 우표 수집을 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네. 근데 뭐 대통령이 너무 많이 나가. 대통령 나갈 때마다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아프리카 5개국 순방. 예.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 중앙아프리카 지역 순방. 이래가지고 쭉 나갔거든요. 근데 뭘 이렇게 열심히 나가나. 우표 수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70년대 내내 외교전에서 밀리고 있었고 유엔에서 남북한이 표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3세력, 예. 이른바 반둥의 주축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말고 제3세계들이 한번 뭉쳐보자라고 하면서 했었던 그 노선이, 근데 그 노선의 대부분이 친북한 쪽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을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외교적으로 우리 편으로 만들어내고, 뭐 그 당시는 외교적으로 큰 선물이고 막 하는 게 트럭 100대,
뭐 이런 정도면 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할만하다. 딱 노선을 바꾸는 그러니까 북한과 아주 적극적인 외교를 우리 했었죠. 대한민국이 누가 더 아프리카의 마음을 뺏어오느냐 그렇죠. 이게 대결이었다. 근데 이거예요. 이제 지금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정말 옛날이어죠. 그러니까 옛날이요. 북한으로서는 상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아가고 우리 괜히 너희랑 친한 애로 찍히면 큰일 나. 네. 이러면서 안 받아가겠다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정말 난감한 외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이번에 있는 거죠. 북한 외교관들 속된 말 목이 많이 잘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번 70주년 행사는 북한 굉장히 공을 들인 행사입니다.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북한은 또 해외 세일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 모집해요. 그래서 이 열병식을 보면 얼마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해외 각국에서 지금 대표단을 초청을 했는데 안 와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초청했는데도 안 오고, 뭐 베트남에서 고이지 누구를 초청 안 오고, 현재 온 건 필리핀의 국회의원이 이끌고 있는 대표단. 예. 국회의원이 이끌고 온 대표단. 나머지는 NGO 단체들, 단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과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 외교관들, 김정은이 뭐냐? 니들 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번 일 이후에 북한 외교 총책임자는 강석주입니다. 예. 강석주야 상당히 아마 욕을 먹고 목 잘린 사람도 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아프리카의 한 영문 일간지는 이런 뉴스를 썼는데요. 이 김일성상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제가 찾아놨는데 수상하지 수상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상. A prize better not to win 이라는 표현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는데 이제 이틀 뒤에 펼쳐진 당 창건일 과연 어떤 모습으로 행사 열병식이 펼쳐질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지인을 살해하고 장기 매매까지 모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연인이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경남 함양의 한 야산. 경찰 감식반이 흙을 걷어내자 백골 상태의 시신이 드러납니다.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가 지난 8월 말 고교동창 친구에게 살해당한 25살 조모 씨입니다. 조 씨를 살해한 사람은 과거 자취생활을 함께했던 친구 신모 씨 일당이었습니다. 서류를 조작해 불법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해오던 일당은 쉽게 돈을 벌려고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조 씨가 대출에 협조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하고 안매장까지 한 것입니다. 조 씨가 숨진 뒤 신 씨 일당은 조 씨의 신분증으로 대부업체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대출을 잘 안 해주거나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살해를 하는 방법으로. 신 씨 일당의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 8월 초에는 신 씨의 애인인 여성 A 씨가 대학 동창을 유인해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 협박했고 동창 이름으로 6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일당 11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5명이나 포함돼 있었고 그중 2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 11명은 대출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인터넷으로 만난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신 씨 등 살인에 직접 가담한 4명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정말 무섭네요. 물론 예전에도 우리가 경찰서 출입 기자도 하셨으니까 강력 사건들 많았지만 연인 커플이 자신의 동창생 지인들을 유흥비를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자비로 사기를 벌이다가 안 되면은 살해를 하고 안매장에 장기 매매까지 벌인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는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예, 왜냐하면은 돈이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돈이 필요해서 뭐 강도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사건을 많이 봤는데 이 대출이 필요해서 이름을 필요했던 것이죠.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달라, 대출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친구를 자기 애인을 시켜서 친구를 꼬신 다음에 불러내서 요구를 해서 살해를 하고 안매장까지 한 사건이거든요. 이른바 업계에서는 작업 대출. 작업 대출이라는 것이 뭐냐면 저도 요즘에 이렇게 TV 광고를 좀 보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화 한 통화로 인마 대출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손당 자금을 또한 확인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신용 등급만 확인이 되면은 그 사람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없이 쉽게 대출을 해줍니다.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군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전혀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 같은 경우도 쉽게 그 금융에 손을 벌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의 이면을 보면은 네. 누구든지 신용 등급만 있으면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이게 한 건이 아니고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의 신용 등급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은 살해하거나 뭐 이렇게 다치게 하는 사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신종 범죄로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제 신종 범죄 유형으로서 이 사람에게 돈을 뺏기 위해서 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명의와 신용, 이 사람이 대출 가능하세요? 그럼 납치해드리죠. 이런 범죄까지도 앞으로 횡행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지적이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제가 더 놀란 것은 그래서 결국 조모 씨는 살인을 당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조 씨가 숨진 뒤 신 씨 일당은 숨진 조 씨의 신분증으로 불법 대출금을 5천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허. 본인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신분증 하나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쉽게 대출을 해주는 5천만 원을요? 이거는 분명히 아주 큰 문제가 있고 이거는 금융 당국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 뜯어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신 씨와 강 씨 등은 모두 다 지금 적용될 범죄는 범죄 이름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아주 뭐 엄한 처벌에 처해줘야 되겠죠. 지인을 살해하고 대출받은 돈 5천만 원을 모두 유흥비에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의 강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네. 강도를 하잖아요. 보통 모르는 사람 대해서 강도를 하는데 이 강도나 이런 살인의 피해자가 될 사람은 이 사기 대출을 대출을 하는 사람이 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탁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돈의 눈먼 냉혈 청춘이었습니다. 광고 후에 피날레 기사로 인사드리죠. 잠시만요. 네, 제가 너무 잔인한 기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무거워서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을, 이 사진으로 만끽하시죠. 자, 그림 엽서가 아닙니다. 사진입니다. 경북 군위에 있는 고로면 화복리에 있는 천년 고찰 인각사가 자연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그대로 뿜어내주고 있는, 여기서 표현은 제가 뿜어낸다는 표현 써야 됩니다. 가을 전경을 마구마구 뿜어대고 있는 그 사진 한 장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진 제목이 더 앞건입니다. 인공미 빼고 자연미 더하고 가을색 곱하니 시골정을 나누는구나. 사진 제목이 안영환 전님 한편의 시 같지 않습니까? 사진도 잘 찍었고 글도 좋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건축물의 특징이 네. 그겁니다. 서양 건축물은 자연을 넘어섭니다. 자연을 압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 건물이 들어갑니다. 자연 속에 건물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 사찰과 자연은 함께 어울리면서 네. 자연 속에 있는 건물이죠. 자연 속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참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이고 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저는 아까 건물이 자연을 뿜어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익어가는 이 가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가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